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번 시간에 교과서를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용어사전을 좀 볼게요. 이거는 이제 미진사에서 나온 서양 미술 사전입니다. 제가 이제 써놓기도 했지만은 혹시나 해서 모르시는 분은 이제 어떤 걸로 하느냐 이제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몇 페이지냐, 121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달리는 뭐 딱히 볼 게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초현실주의 대표적인 작가다 해서 뭐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영향을 받아서 이제 꿈의 이미지와 같은 그 비합리적이고 신비로운 환각을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독자적인 화풍을 개발했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초현실주의는 있잖아. 굉장히 비합리적이죠. 이제는 그 꿈의 이미지와 같은 비합리적이고 우리가 실제 현실로서 이제 보기 힘든 것들이란 말이야. 우선은 기본적으로, 또 글씨가 이상하게 써진다. 자, 1914년에 이제 1차 대전이 등장을 하죠. 1차 대전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이 1차 대전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합리적이라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이제 과학이 발달했단 말이에요.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이성과 합리성으로 해서 요 기본 베이스가 뭐였냐면, 기존에 이제는 17세기의 그 계몽주의예요. 계몽주의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는 계급 사회도 점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는 희석되고, 우리가 이제는 어떤 자본주의 사회의 기반으로 해가지고 산업혁명의 어떤 특성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17세기 계몽주의로 인해 가지고 뭐가 되냐, 18세기 후반에, 그러니까 1760년대죠. 그래서 18세기 후반에 뭐가 등장해? 이제 산업혁명이 등장을 하죠. 이 산업혁명이 굉장히 획기적이란 말이야. 이제 초창기 이제 자본주의 사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결국은 1차 대전이 등장을 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등장을 했는데, 얘네들이 이런 모든 것을 거부를 하기 시작을 해요. 이제 거부하는 이유가 사육전쟁에 의한 인간에 대한 합리적인 사고로 만들어진 기계라든가 그런 무기들이 사람들을 서로 죽였다라는 것을 굉장히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런 요소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초현실주의에서의 특징 보면은 오토마티즘이라 해가지고 형상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형식들이 있는 반면에, 이 사람처럼 이제 사실적인 표현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대페이지망을 많이 쓰는데, 서로 이제 생각지도 못한 대상과 대상과의 결합,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충격 효과를 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적인 표현을 합니다. 그런 사실적인 표현에서 굉장히 뭐 어떤 대상에 대한 시계가 이렇게 흐느적거릴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내리는 것처럼 표현이 되고, 어떤 대상이 생물체인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굉장히 사실적인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꿈속에서 보는 그런 듯한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924년에 그 키리코의 형이상 회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형이상학적 회화가 나중에 또 뭐 나오거나 전에 했거나 그랬을 텐데, 형이상학적 회화가 먼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얘네를 기반으로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조해가지고 피카소와 초현실 예술가가 교류하면서 뭐 독자적인 환상적 초현실주의 작업을 한다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실적인 꿈의 공간과 환각적인 신비한 이미지, 뭐 이런 게 키워드는 뭐 이런 거 그냥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되게. 그래서 모순되게 면밀한, 그래서 모순된 어떤 특성들을 면밀한 아카데미적 사실주의, 그래서 사실주의 기법을 사용한다는 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심으로 좀 그러니까 우리가 초현실주의자라 해가지고 다 알아보지 못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주의 기법을 사용했다라는 것이 나름대로 중요하고요. 그래서 자신의 회화를 손으로 그려진 촬영해가지고 요거 체크해 놓읍시다. 손으로 그려진 꿈의 촬영, 이렇게 촬영. 그래서 자신의 회화를 이렇게 비워놓을 수가 있어요. 비워놓을 수 있기 때문에 손으로 그려진 꿈의 촬영이라고 묘사했다. 그래서 요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비워놓기 때문에 이런 거 보지 않으면 몰라요. 예. 자, 그래서 특히 자신의 져서 보이지 않는 여인에서 그래, 요것도 체크해놓을까? 비합리적이고 기묘한 환각을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나타내는 그의 대표적인 초현실주의 창작 기법인 편직광적 비평 방법은 어떻게 보면 대상이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고 뭐 산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런 방식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뭐 다 아는 내용이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별로 볼 게 없으면 빨리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대기현법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따로 볼 거 없고, 모르는 사람은 보면 되죠. 이거는 뭐 시험 문제에서 요걸 가지고 내기는 좀, 그러니까 뭐 내용 중에서 뭐 조금 나올 만한 내용이 있나라고 하면은 제가 보는데, 아무리 일반적인 내용이라 하더라도, 자, 요거 보세요. 이제 대상적 추상이 있는데,
요건 그냥 용어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33년에 영국의 미술가 그룹에 의해서 발전된 추상미술인데 영국이에요. 우선은 제가 왜 영국을 체크하냐면, 자 우선은 한번 더 볼게요. 추상미술의 한 양식을 일컫는 용어인데 자연대상을 출발점으로 삼아 발전시킨 추상회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여기서 볼게요. 이들은 자연의 대상을 객체적 출발점으로 삼아, 그래서 회화 고유의 논리에 의해서 이로부터 점차 추상적인 양식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비대상적 추상은, 그런데 우리가 아까 여기서 보면은 영국에서 추상미술인데 우리가 이제 자연 대상을 출발점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작품도 있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자연 대상을 객체적 출발점, 요것도 대상이란 뜻이죠. 그래서 아마 고유의 논리에 의해서 이로부터 점차 추상적 양식을 발전시켰대요. 뭐 그렇다 쳐. 그런데 요건 그냥 추상이라고 그렇다 치는데 얘네들이 그렇게 완전하게 인정받지는 못해요. 그래서 비대상적 추상은 나오죠. 이제 비대상적 추상은, 그러면 얘네들도 객체적 출발점, 그러니까 대상에서 시작한 게 있었고 비대상에 시작한 게 있었어요. 그럼 즉흥적인 방식으로 자유로운 붓질을 통해서 제작된 비기하학적 양식을 특징으로 한대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이걸 보는 이유는 얘네들이 영국에서 출현했고요. 추상미술의 한 양식으로 대상과 비대상의 출발점을 중심으로 하는 애들이 있었단 말. 이 영국에서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상적 추상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대상적 추상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대상적 추상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쓸 확률이 높은데, 여기서 보시면 미국의 추상 표현주의가 있어요. 미국의 추상 표현주의의 제 요소를 앞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추상 표현주의보다 일찍이 등장을 했다. 자, 이게 연도를 볼게요. 1934년이니까, 그러니까 1934년이면 2차 대전 안에 있을 텐데 1934년, 그러니까 우리가 잭슨 폴럭 그 추상 표현주의는 유럽도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유럽도 있었고, 유럽에서는 앵포르멜이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추상표현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34년이면 우리가 추상표현주의가 1946년도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얘네들이 먼저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별로 이렇게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용어 자체가 물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용어만,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 제가 말한 대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위에 예술가들이 그 모이니안 특히 터너와 모네 후기작에 보이는 자유분방하고 대담한 필체에 영감을 받았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래서 단명했다, 이렇게 실험적인 양상으로 단명했다 나오는데, 이게 뭐 이걸 뭐 구체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요. 이 용어만 알아두니까 영국에서 추상 표현주의보다 일찍 등장했다. 1933년이니까. 그래서 이제는 추상미술 등장하는데 이제 대자연 대상으로 출발점으로 시작을 하고 비대상에서 시작한 애들이 이제 여기서 등장을 했다. 이 정도 아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대항공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대항공간이 뭐냐? 우리가 우선 대항공간이라는 것은 기존의 상업주의적 요소에서 거부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깐 볼게요. 상업주의와 관료주의에 의해서 보수화된 주류미술관에 대항한다. 그래서 주류미술관에 대항을 하는 거죠.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미술과 작가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는 비영리 미술 전시 공간입니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도 지원도 했고요. 그래서 미술가, 비평가, 그 다음에 기획가들이 공동기금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독립기관이나 조직을 의미해서 점차 도시나 지역단체, 재단이나 정부 기금으로 후원으로 공적기관에 병합되어 운영하기도 했다. 그래서 국가적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특징과 의의 보시면은 여기를 볼게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아트빌딩, 갤러리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대안적 공간이 시초를 할 수 있는데, 대안 공간은 전시 요금이나 전시 결정권을 작가에게 줘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이제 전시를 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 갤러리에서 전시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유명한 작가만 좀, 내가 유명한 작가면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결정권을 주고 개념미술, 비디오 아트, 설치 행위 미술, 집단 제작, 예술가의 정치적 발언 등을 촉진시키면서 미국의 미술의 전시 제도에서 예술가의 역할을 급진적으로 변화시켰대요. 이때부터 대형 공간은 미술관이나 상업 갤러리 등의 주류 미술 제도의 반대 개념을 인식했다. 결론은 뭡니까? 그러니까 주류 미술관의 그런 상업적인 요인을 타파하기 위해서 단체와 정부 기금으로 해서 그 대안적 공간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안 공간이다라는 명칭을 쓰게 돼요.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거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그 대안 공간이라는 요소, 그러니까 상업적인 요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미 대지 미술이라든가 그런 퍼포먼스라든가
풍토라든가 이런 것들이 벌써 장르적인 요인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안적 공간으로도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안이 계속 나오는데, 자, 대안적 디자인이 나오죠. 요거는 뭐 서양 미사는 아니지만, 자, 여기서 특징의, 여기서만 좀 볼게요. 자, 대체로 소비주의에 반대하는, 자, 필요를 위한 디자인 요거 체크하시고요. 자, 뭐냐면, 대체로 소비주의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대안적 디자인이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대안적 디자인 하면 뭐가 생각나냐면, 또 필기를 살짝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잘 써지기를 바라면서, 자, 이제 빅터 파파넥이 우선 나와야 돼요. 빅터 파파넥인데 이 사람이 왜 등장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이게 시작된 게 뭐냐면 1929년에 뭐가 있냐면 미국의 대공황이 일어나요. 미국의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죠.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얘네들이 소비를 촉진시키려고, 내수 경제를 높이려고 했다. 그래서 자, 소비 촉진을 이제 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 내부의 그 소비를 촉진시키는 건데, 얘네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했냐, 이제 스타일링, 유선형 디자인에서 스타일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유선형은 그 바람의 저항을 적게 받기 위해서 유선형을 만들었습니다. 기능주의 입장에서. 근데 이제 스타일링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연필깎이에서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위해서 스타일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 촉진에 나름대로 내수 시장에 그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뭘 하냐면, 우리가 신제품을 이제 등장하게 하는 그 간격을 되게 좁혀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상이 보통 4년 주기로 나온다면 그걸 2년으로 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제품을 갖고 있는데 또 금방 또 신상이 나온 거야. 그럼 또 갖고 있는 사람은 짜증나잖아요. 근데 그걸 또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게 구형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주기를 굉장히 빨리 해요. 소비 주기를 굉장히 빠르게 높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등장해? 내가 갖고 있는 게 구형이니까 어떻게 그것을 폐기 처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결국은 굉장히 소비를 위한 디자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제 살리는 건 좋긴 하지만 이 빅터 파파넥은 그것을 비판을 해요. 그래서 뭐 적정 기술이라든가 중간 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이 지금까지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업사회를 이유로 현재 그 시스템에서도 사실은 디자인 자체를 많이 그러니까 그걸 이쁘게 하고 하는 이유는 소비를 촉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소비를 계속 촉진하다 보니까 폐기물이 많이 생기는 거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파파넥이.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대안적 디자인은 현대주의의 디자인으로 보여주는 소비주의와 스타일링에 반대하지만 그 방향은 한 가지로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될 수는 없대요. 그러나 대체로 소비주의를 비판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필요를 위한 디자인, 요거는 체크해 놓으세요. 필요를 위한 디자인. 그래서 인지적인 계획과 말미암은 그 주체, 수동성으로 벗어나려는 자급자족 디자인 또는 모던 디자인에 지나치게 인위적이고 합리적인 경향을 거부하는 반 디자인.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급자족 디자인, 그 다음에 반 디자인. 대부분 우리가 디자인사에서 배우는 거는 반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처음으로 이제 빅터 파파넥의 개념이 나오기 시작해서 요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에 의한 디자인, 자급자족의 디자인, 뭐 이렇게. 그래서 여기 딱 매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 디자인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안적 디자인으로 꼽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 보시면은 대안적 디자인이라는 것은 빅터 파파넥의 필요를 위한 디자인이나 자급자족 디자인이라는 게 존재하고, 이게 이제 하나의 개념이에요. 또 하나는 반 디자인이 존재합니다. 그냥 기능주의를 막 그냥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키미아 같은 애들, 뭐 이런 애들, 아르키즘, 뭐 이런 애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대안적 디자인을 꼽을 수 있고, 디자인의 윤리를 강조하는 필요를 위한 디자인, 여기 나왔던 게 또 나오죠? 여기 나올 것 같아요. 자, 필요를 위한 디자인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비주의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시작됐는데, 특히 70년대 빅터 파파넥이 여기 나오네요. 빅터 파파넥에서 그 정점을 볼 수 있고, 자급자족을 강조하는 디자인도 그 연장선에 있는데, 현대사회 생활자의 구체적인 상황과 주체성을 강조한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지미술이 있네요. 대지미술, 제가 요거 끝나고 제가 5, 6월 공부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건데, 할 수 있을라나? 제가 이제 연휴 때 뭐 이제 지방도 갖고 오고 하느라고 제가 좀 늦게 찍었어요. 대지미술은 이제 땅 바위 자연 그대로 매치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60 요거 체크하시고 60년대 자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에 시기의 국제적 부상으로 이제 등장한 양식이죠. 그래서 개념미술 아르테포베라든가 함께 형식주의의 반기를 넣었다. 뭐 이건 당연한 거죠. 형식주의의 반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지미술 하면은 우리가 상업주의의 반기를 드는 것이 형식주의 기반이에요.
그래서 대지미술 개념은 68년 뉴욕 드완 갤러리에서 열린 전시와 69년에 코넬 대학교에서 열린 대지미술이라는 제목 전시를 통해서 정립됐는데, 대지미술은 작품의 형태가 미니멀하고 영적인 특성을 보인다. 그래서 대지미술의 형태가 미니멀하고 그다음에 연극적인 특성을 보인다. 영적인 특성을 보인대요. 그래서 점에서 미니멀 아트와 이제 전형적인 미술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전형적인 미술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참 특이하네요. 아르테 포베라와 일시적이라는 점에서 해프닝과 퍼포먼스 아트, 그다음에 상당수의 작품이 프로젝트 단계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개념 미술과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얘들 다 개념 미술은 보는데 요거 잠깐 설명을 할게요. 이 대지 미술이 말이죠. 작품의 형태가 미니멀하고, 그러니까 미니멀한 게 있고 미니멀하지 않은 게 있지만, 이게 왜 나오냐면 미니멀하다라는 것은 어떤 장식이라든가 어떤 형태적인 요소가 있는 그대로, 다시 말하면 이건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 이게 이제 대지 미술이요, 얘네들이 가공을 하지 않아요. 인위적인 게 없다. 그러니까 미니멀도 어떻게 해요? 발주를 하죠. 발주의 수는 뭐야? 어떤 대상의 공장에 맡기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뭘 하겠다는 거야? 이제 개성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이제 개성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통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형태가 미니멀하다? 뭐 이런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요거 그냥 있는 그대로 보시면 안 돼요. 형태가 뭐 입방체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겠지? 왜냐면 입방체는 어떤 특성이야? 절대적인 그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분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자, 그리고 미니멀 아트와 전형적인 미술 재료. 그렇죠. 전형적인 미술 재료를 쓰지 않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예. 뭐 그런 면에서 일시적이고 뭐 그런 거에서 상당히 개념 미술과 공통점을 갖고 있다. 뭐 그런 거는 이해됩니다. 대표적인 대지미술가로는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특징의 볼게요. 대지미술은 복잡하고 상업적인 도시를 떠나 자연으로 돌아갈 것을 모토로 삼는 히피 정신, 선사시대 고고학의 연구에 열정적이었던 60년대 분위기, 오랜 세월 이어져 내려온 서구의 풍경화 전통과 연결돼 있다. 상업적인 요소, 그 다음에 자연으로 돌아갈 것. 요게 이제 자연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 히피 정신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미국에서의 어떤, 그러니까 얘네들이 유럽에서는 그러니까 18세기, 우리가 이제 19세기로 넘어가고, 그 19세기에서 바르비종파, 그때부터 자연으로 돌아가 루소의 사상이 등장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막 등장하다가 미국에서는 이제 낭만주의 시절에 우리가 이제 그때는 이제 19세기를 기반으로 해서 서부 개척 시대가 일어나죠. 그래서 걔네들도 자연적인 요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영향을 좀 받다고 볼 수가 있죠. 미술사학자 로버트 로젠블럼은 이제 대지미술을 낭만주의 전통에서, 그렇죠. 아까 얘기했어요. 낭만주의 전통. 그러니까 미국의 낭만주의 전통이 이제 서부 개척 시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 거기에 당연히 속할 수가 있고요. 그는 대지미술가들이 미술관과 갤러리라는 틀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미술관과 갤러리 틀에 벗어났다는 건 상업주의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거예요. 인간의 증거를 남기기 위해 대지의 끝까지 갔고, 이를 통해 우리는 스톤헨지와 피라미드를 만들었던 인간의 욕망이 여전히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별로 의미 없죠. 자, 대지미술은 당시 자본주의의 산업사회, 자본주의 산업사회 대량 시스템을 칭송하는 팝아트. 자, 팝아트를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반대편에 서고자 했던 거고, 상업적인 미술 체계를 벗어났다. 자, 여기 상업적인 미술 체계. 자, 그럼 여기서, 그럼 대지미술이 거부했던 거는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팝아트가 있는데, 팝아트는 형식주의인가요? 팝아트는 형식주의가 아니에요. 얘는 포스트 모던이죠. 얘는, 이제는 이제, 포스트 모던입니다. 물론 얘가 이제 시기가 60년대이긴 한데 60년대가 다 포스트 모던은 아니에요. 이제 팝아트가 거기에 시작이고, 왜 포스트 모던이냐면 얘는 모던에서 해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토가 얘기했죠. 그래서 모더니즘의 형식주의로는 얘가 그 형식을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포스트 모던의 어떤 철학적 개념을 읽어야 된다 해가지고 60년대 등장을 했으나 포스트 모던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뭡니까? 어떤 자본주의 사회, 그러니까 대량 생산 시스템을 복제하면서 그것을 반영했기 때문에 거부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업적인 미술 체계는 뭘 얘기하면 얘네들은 형식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는 형식주의. 그러니까 팝아트와 그 다음에 형식주의, 이 두 가지를 거부하는 게 대지미술이다. 그래서 이렇게 대지미술은 제도권 미술의 엘리트주의, 여기 이게 형식주의죠. 그 다음에 상업주의. 그래서 상업주의 같은 경우는 엘리트주의에 속하기도 하지만 팝아트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팝아트적인 요소가. 그죠?
팝아트적인 요소가 강하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미술작품에 막바지 자금을 투입했고, 주로 외딴 지역에서 제작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려워 오히려 매우 엘리트적인 미술로 존재되었다. 그러니까 매우 엘리트적인 미술로 존재했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 주로 외딴 지역에 제작이 됐는데, 이러려면 어떻게, 얘네들은 관객이 필요해요. 관객이 있는데 이제 관객이 필요한데 관객이 그냥 도시에서 하면은 그냥 보면 되는데 얘네들이 비행기를 타고 간대요. 그러니까 더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거야. 게다가 미술관과 갤러리를 벗어나는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대중미술관 결국 작품을 상업적이고 제도적인 시스템 안에서 선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거부하긴 했으나 얘네들이 결국은 여기서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다른 건 볼 거 없고 그 다음에 댄디즘은 이제 뭐 딴 거 볼 거 없고 댄디즘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멋쟁이라는 말이죠. 여기 좀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완벽함을 추구하는 댄디의 냉정함은 의지력으로 실존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인데, 감정이나 욕망을 억제하고 세상이 이게 타격을 가해도 흔들림 없는 상을 만들겠다는 엄격한 극기의 금욕주의적 의지는 심오한 회의주의와 고독을 표현했는데, 이게 말이 어렵죠. 근데 이제 결과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댄디가 자신 속에 있는 힘의 숭배를 유지하기 위한 무기들이었다. 그래서 시인 보들레르에서 에세이 현대생활의 화가에서 댄디의 그 존재야말로 태폐 시대에 있어 영웅주의의 마지막 발현이요 인간적인 긍지의 한 가닥의 밝은 빛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곳은 뭐 나올 건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뭐 어떻게 댄디가 어떻게 표현했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비어질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공작새 스커트가 있는데, 그런 사파를 보면 그보다 더 문학적인 미술, 심리학적, 일화적 요소를 큰 역할을 하는 미술을 상상하기 힘들다. 그의 스타일을 가장 본질적인 요소로 프랑스의 거장들이 그처럼 애써 피하고자 했던 순전히 얘네들의 특성이 장식적 공예품적인 서법이었다. 그러니까 댄디즘의 대표적인 작가가 비어질리인데, 이 아르누보 작가잖아요. 근데 이제 장식적 공예적인 서법이었대요. 그래서 미술의 장식적 요소, 아름다움, 우아하고 정교한 화려한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역할을 했으며 현란한 기교를 과시하며 완성됐대요. 그 유일한 목적은 쾌락주의, 즉 심미적 체험 강도를 높이는 것이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거든요. 다른 거 다 이렇게 좀 번역본이라 말 되게 좀 애매하게 써놨는데, 여기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댄디즘의 작품이 무엇이냐, 우리가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어질리 작품이 대표적인 거니까 장식적 공예품적인 서법을 사용했는데, 장식적 요소, 아름다움, 우아한 이렇게 표현했대요. 작품 볼까?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뭐 이렇게 생겼는데 되게 아르누보 곡선적인 요소잖아요. 되게 뭔가 되게 충격적인 어떤 이야기 내용을 막 사실적으로 묘사하기도 하지만 되게 장식적으로 묘사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데드마스크는 됐고, 데스틸은 예전에 했습니다. 넘어갈게요. 뭐 데스틸에서 뭐 이게 중요한 거 또 하면 좀 그러네요. 자, 그 다음에 데이시스. 자, 기도 또는 간청이라는 뜻인데, 데이시스는 이것도 이제 명칭만 물어보는 거예요. 명칭만. 데이시스는 권자의 그 예수를 중심으로 이제 앉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좌우에 성모 마리아와 세례 요한이 그 자리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일컫는 것을 우리는 데이시스라고 한다. 이제 원래 비잔틴 미술로 유래해가지고 비잔틴 미술에 많아요. 11세기 이후에 널리 퍼졌는데, 이제 12세기로 가면은 사실은 이제 로마네스크로 가는 게 되는데, 비잔틴은 계속 유지가 되죠. 특히 중세 미술의 최후의 심판 날에 두 성인이 중보자 역할로서 심판받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를 간청한다는 의미로 자주 묘사되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갖고 나오면은 이게 또 명칭 모르면 많이 못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명칭만 알아두기.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기야 소피아의 그 모자이크가 이제 거기에 있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돼요. 데칼코마니도 뭐 별 의미 없고. 자, 데쿠닝을 볼게요. 데쿠닝. 자, 데쿠닝을 좀 보겠습니다. 자, 데쿠닝은 이제 미국의 추상표현주의 작가죠. 근데 이 사람은 우선 작품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는 형상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액션 페인팅을 쓰긴 썼지만 형상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작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형상을 그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인물의 형상이나 그 유기체적 형태의 추상회화를 제작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에너지가 넘치는 화풍은 이제 회화의 자율성과 액션 페인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추상표현주의 이념과 맞닿아 있는데, 이 사람도 액션 페인팅이긴 합니다. 그래서 추상표현주의 비공적인 리더로서 이름이 알려져 있다. 왜 비공식적일까요?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추상 표현주의 작가들의 형상을 제거하고 있을 때 여전히 구상적인 요소를 손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괴기하게 표현된 여성의 이미지를 대중에게 충격을 줬는데 그린버그는 이 연작의 초기 추상 작업에 비해 질적으로 저하됐다. 왜냐하면 형상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로젠버그는 이 작품을 높이 평가했대요. 그래서 당시 데쿠닝의 원작이 수백여 점이 모작이 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 예, 이 사람은 이제 무의식적인 어떤 액션 페인팅적인 요소를 그림을 대상을 보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하면서 형상이 계속 변했습니다. 계속 변하면서 요 마지막에 결과물이 이제는 우리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괴기하게 표현됐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리코. 자, 여기 보시면 윗사적으로 초현실주의, 신직물주의, 그 마술적 사실 중에 큰 영향을 미친 이탈리아 화가 가시적인 외부 세계의 베일이 숨겨진 수수께끼같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의 의미 없음을 자신의 작품에 표현하고자 했는데 별로 그 누구나 쓸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일상적인 사물을 관습적인 의미로 해방해서 탈논리적으로 표현했는데 시적인 감흥, 요게 이제 이 사람의 어떤 특성이다. 그러니까 얘 꿈에서 보는 것처럼 진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일상적인 사물의 이면에 실제 세계에 대한 형이상학적 해안을 도달했다. 별로 의미 없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꿈의 형상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과도한 원근법이 사용됐고요. 그 다음에 과도하게 길어진 그림자, 그리고 속고상이 잘 등장, 이게 속고상이 봉제 인형이나 속고상이 등장하고 인적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림자 위주로만 나타나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탈리아의 광장들의 연장을 제작했는데 명료한 그림자가 많이 나타납니다. 길게 늘어뜨린 과장된 그림자라고 보시는 게 낫고, 서로 다른 광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쪽에서 빛을 비치면 같은 방향으로 보여야 되는데 이건 서로 다른 광원을 사용하고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소실점에 의해서 아케이드와 그 다음에 굴뚝과 탑, 그 다음에 기관차, 관목, 과일 등의 함께 묘사된 기울어진 바닥. 그래서 이렇게 우리 꿈에서 볼 수 있는 이제 기울어진 바닥이나 꿈 같은 환상적인 효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볼 거 없고, 대페이지망도 볼 거 없고, 데포르마숑. 자, 변형이라는 의미 체크하시고요. 변형된 거는 데포르마숑을 써도 돼요. 자, 그럼 특징 의의를 볼게요. 19세기 말 이제 방고흐, 고갱, 세잔 등이 후기 인상주의 화가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도됐다 해서 요거는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형상이 이제 왜곡됐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후 현대회화의 전반적인 특징은 데포르마시온 크게 두 가지 방향 요거 체크하시고 두 가지 방향을 알아야 돼요. 세잔의 회화와 큐비즘의 경우처럼 대상의 객관적인 실체를 표현다. 이제 얘네들은 대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를 표현하기 위해 자연의 다양한 형태들을 기하학적인 기본 형태로 환원시켜 표현하는 방향. 그리고 또 하나는 방고흐와 이후 야수파 표현주의에 의해 나타나는 표현들. 그래서 주관적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대상을 왜곡 변형시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하학적인 특성의 그 데포르마숑이 있고, 그 다음에 주관적 감정에 의한 왜곡 변형의 데포르마숑이 있고, 이 두 가지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따르게 볼 게 없고, 그 다음에 프란체스카는 잠깐 볼게요. 자, 15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대표적인 작가고요. 제가 이 사람을 왜 보냐면, 이 사람이 원근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객관식 기출에도 나왔었고요. 그의 작품은 정확한 원근법의 빛의 활용, 기하학적인 인체 화면 구성 등이 특징이다 라 정도로 구분하시면 되고요. 플랑드르 회화에서 영향을 받고 정교한 세부 묘사와 원거리, 풍경 묘사 등을 표현을 해가지고 보면은 어색하긴 해도 이게 원근법적인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산 세폴크로에서 제작한 자비의 마돈나와 그리스도의 세례 두 작품의 모두 인물을 이제 입체적인 표현, 당연히 입체적인 표현 나오고, 기하학적인 형태 원근법의 정확한 공간 구성을 시작했다. 그래서 원근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건축을 활용한 원근법, 그런 거는 됐고, 그 다음에 도나텔로.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자, 도나텔로는 뭐냐, 르네상스 조각의 선구자인데, 도나텔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전주의의 조각, 그러니까 그 그리스 시대의 조각에서 크게 달라진 게 그렇게 많잖아요. 하지만 약간 차이는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대응균형이 중심이기 때문에 더 거기에 대해서 발전된 양상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중세에서 억눌러 있었던 조각의 특성을 다시 부활시켰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이긴 합니다만, 실제적으로는 그게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자, 여기 보시면 도나텔로는 당시까지 건축의 보조 내지 장식적 역할에 그쳤던 고딕 조각의 한계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고딕이면 중세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이런 조각을 했는데 조각의 독립적 기능과 가치를 확립하였다라 정도, 예,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이 다비드는 옷주름으로 가려있던 고딕 조각의 장식적 성격의 스탈피에서 정확한 해부학에 기초한 사실적인 인체상, 그러니까 이제 벗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중세에서 이게 벗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벗겼다라는 것은 인체 해부학적인 요소를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죠. 이 같은 특징은 그의 대부분의 작품에 나타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회개하는 막달라 마리아인데 이거 굉장히 그 뭐랄까 이게 추한 모습까지 표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피레체 대성당을 위한 제작한 하바쿡에서 브루탈리즘이라는 게 뭐냐면 날 것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재료라든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건축에서 주로 쓰이는 말인데, 예, 거기 장식적인 요소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의 기능주의에서도 이 말을 써요. 볼 수 있는 극단적 추의 미학을 보인다. 그러니까 꾸미지 않는 추의 미학에서 브루탈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상화시키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아무래도.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이 사람은 이상적 사실주의의 기본 베이스로 여기 보시면은 해부학적 사실로 굉장히 이상적인 조각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 브루탈리즘의 어떤 추의 미학도 보였다는 거죠. 그거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볼 거 없어요. 예, 여기 있네. 피레제 대성당에서 제작한 다비드는 초창기 작품에도 불구하고 기존 고딕 조각의 장식적 특징에서 장식적, 그러니까 아까 여기 브루탈리즘이라는 게 이제 장식적이 있으면 브루탈리즘이 될 수가 없어요. 예, 고딕적인 장식적인 특징이 완전히 벗어나서 그의 조각의 특징이 될 인체의 사실적인 그 표현, 그래서 이상화된 사실주의를 보여주고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편집하면 한 40분이 안 되고 한 5분, 30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요거 하나 찍고, 그 다음에 그 5, 6월 달에 공부 방식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거 바로 찍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